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밤중에 잠이 깨서 뒤척이다가 며칠 전 우연히 들었던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경험 말입니다. 저 사람 좀 독단적이지 않아? 뒤에서 나를 이야기하던 그 목소리들이 귓가를 떠나지 않는 경험.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이 그런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지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 한 지인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60대 중반의 이분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은퇴 후에는 지역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며 보람 있는 노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다른 회원들이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일처리가 독단적이라는 둥, 다른 사람 의견을 잘 듣지 않는다는 둥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화도 났고 억울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배신감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함께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뒤에서는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들은 더 깊은 상처로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화를 내거나 맞서 싸울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기력도 없고 무엇보다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참고만 있자니 속이 끓어오르고 대응하자니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되고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 조선시대의 대학자 정약용 선생께서 명쾌한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남이 나를 헐뜯거든 먼저 그 말이 옳은지를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옳다면 고치면 되고 그르다면 그저 흘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괜히 맞서서 다투면 결국 마음만 상하고 덕을 잃는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깊은 지혜가 담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줬던 일들, 함께 나눴던 좋은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약용 선생의 이 가르침을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단계를 생각해 봅시다. 그 말이 옳은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비판을 들으면 무조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나를 비난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은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비판이 악의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지인분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처음에는 화가 나고 억울했지만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자신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관리자로 일했던 습관 때문에 봉사활동을 할 때도 지시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던 것은 아닌가 반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자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 속에서 진실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자존심도 강해지고 평생을 살아온 자신의 방식을 바꾸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노년을 살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내 험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그 말의 내용을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그 말 속에 진실이 담겨 있는가, 내가 정말로 그런 면이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이에 그 비판의 내용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구체적인 사례들을 떠올려 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독단적이라는 비판을 들었다면 최근에 다른 사람들과 일을 처리하면서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가, 내 생각만 고집하지는 않았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그 비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정약용 선생의 말씀대로 고치면 됩니다. 고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공자께서는 과오가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진정한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자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지인분은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나서 조용히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봉사단체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기 시작했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 사람들과 상의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값진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죽는 날까지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 심지어 험담조차도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를 살펴봅시다. 그 말이 옳지 않을 때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그럴 때는 그저 흘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말은 쉬워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그 말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고 악의적인 왜곡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반드시 해명하고 싶어 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런 대응이 오히려 해롭다고 보셨습니다. 괜히 맞서서 다투면 결국 마음만 상하고 덕을 잃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무엇에 쓸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거 없는 험담에 대응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노자는 다투지 않으므로 천하가 능히 그와 다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라 적극적인 지혜입니다. 다투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큰 힘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험담하는 사람과 맞서 싸우면 결국 둘 다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불편해집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평화를 잃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근거 없는 험담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험담하는 사람도 계속 같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근거 없는 험담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오랫동안 살아온 7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소 과묵하고 조용한 성격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이웃에서 이분이 인색하고 냉정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행사에 잘 참여하지 않고 경조사에도 형식적으로만 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지병으로 몸이 불편해서 밖에 나가기가 어려웠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을 일일이 설명하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냥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험담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도 않았고 해명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웃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도왔고 혼자 사는 노인들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사람들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말없이 실천하는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험담하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부끄러워하며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신 흘려보낸다는 것의 참뜻입니다. 단순히 참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훌륭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첫째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험담하는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힘든 일이 있어서 화풀이를 하는 것은 아닐까? 혹은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너그럽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것입니다. 험담에 대응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대신 그 시간에 좋은 책을 읽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부정적인 일에 쓰기보다는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일에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는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나일 뿐이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면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점점 나아집니다. 명상이나 산책처럼 마음을 가라앉히는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또한 괜히 맞서서 다투면 결국 덕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덕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평판이 나빠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품격과 인격이 손상된다는 뜻입니다. 험담하는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대응하면 결국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 험담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 험담으로 맞받아치면 나 역시 험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인격을 스스로 낮추는 행위입니다. 플라톤은 올바른 사람은 올바르지 않은 사람에게 해를 입더라도 올바름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나는 나의 원칙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품격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품격이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능력으로 인정받고 업적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 사람의 인품과 태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사소한 일에 흥분하고 쉽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과 다투는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유롭고 너그럽게 대하는 모습은 존경받을 만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험담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약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강함의 표현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큰 나무는 쓸모없어 보이지만 바로 그 쓸모없음 때문에 오래 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에 반응하고 모든 것에 대응하려고 하면 오히려 지치고 소진됩니다. 때로는 무심해 보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험담을 흘려보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속 곱씹으면 결국 그것이 독이 되어 나를 해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흘려보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물론 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자꾸 그 일이 생각나고 혼자 있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의식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좋았던 일들을 떠올리거나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거나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마음속에 담아두면 결국 나 자신이 고통받습니다. 용서함으로써 나는 그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원한을 덕으로 갚는다면 어떻게 덕을 갚겠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원한은 정직함으로 갚고 덕은 덕으로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대하되 악의로 갚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험담한 사람과 억지로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복수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험담을 한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한 친구나 가까운 친척이 뒤에서 나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다면 그 배신감은 더욱 클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약용 선생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그 말이 옳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의 단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비판은 때로 매우 정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비판이 일리가 있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 말이 옳지 않다면 그리고 악의적인 것이라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앞에서 솔직하게 말해야지 뒤에서 험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크게 다투거나 관계를 극적으로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남을 줄이고 마음의 거리를 두면 됩니다.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험담이 여러 사람 사이에 퍼져서 나의 평판에 실제로 피해를 주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동호회나 봉사단체에서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용히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큰 소리로 해명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올바른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오래 지켜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조용히 사실을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변명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사실을 말씀드린다는 식으로 차분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면 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명예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올바르게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명예를 쫓지 말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험담을 흘려보낸다는 것이 모든 비판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건설적인 비판과 악의적인 험담은 구분해야 합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나를 성장시키려는 선의에서 나온 것이고 구체적이며 개선 방안까지 제시합니다. 반면 악의적인 험담은 나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고 막연하며 파괴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덕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비판에 대응하는 것도 극단이고 모든 비판을 무시하는 것도 극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중간의 길을 찾습니다.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는 비판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험담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 비판이 구체적인가 추상적인가를 봅니다. 당신은 이기적이다 라는 말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혼자 결정했다 라는 말은 구체적입니다. 둘째, 그 비판을 한 사람의 의도를 살핍니다. 나를 도우려는 마음에서 한 말인가, 아니면 나를 해치려는 의도에서 한 말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물론 완벽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 사람과의 관계나 상황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 비판이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나오는가를 봅니다. 한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편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어떤 말을 받아들이고 어떤 말을 흘려보낼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일단 흘려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다시 생각해 봐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할까요? 이것을 이해하면 험담을 더 쉽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험담은 험담하는 사람 자신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다른 사람을 낮춤으로써 자신이 높아진 것처럼 느끼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불만과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자신의 삶이 불행하니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단순히 무료함이나 재미로 험담을 합니다. 깊은 악의는 없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일종의 오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악의적인 것보다는 덜 심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험담은 대부분 험담하는 사람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험담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물론 앞서 말한 대로 그 말에 진실이 담겨 있는지는 살펴봐야 하지만 그 이상으로 마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노자는 하늘의 돈은 해치지 않으며 성인의 돈은 다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연의 질서는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험담이라는 작은 파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큰 강물처럼 유유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려면 근본적으로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과도하게 민감해집니다. 조그만 비판에도 크게 상처받고 작은 험담에도 심하게 흔들립니다. 반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존감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단점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장점이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룬 것들, 극복한 어려움들, 도와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모두 당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친구처럼 대해야 합니다. 실수했을 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이든 취미활동이든 무엇이든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자신의 가치를 실감하게 해줍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수기치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닦고 남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서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험담에 흔들리지 않는 것도 결국 자기 자신이 바로 서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제 실천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내 험담을 한 것을 알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대응하지 말고 일단 시간을 가지십시오. 최소한 하루나 이틀은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말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이에 적어보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말에 진실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 말이 옳다면 어떻게 고칠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만약 옳지 않다면 어떻게 흘려보낼지 마음을 정하십시오. 네 번째 단계는 실행입니다. 고치기로 했다면 조용히 행동을 바꾸십시오. 흘려보내기로 했다면 그 일을 마음에서 지우고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섯 번째 단계는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험담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십시오. 거리를 둘지 아니면 예전처럼 지낼지 말입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경우든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결정하십시오. 마지막 단계는 자기 돌봄입니다. 아무리 잘 대처했다고 해도 마음에는 상처가 남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좋아하는 일을 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신을 위로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군자는 태연하고 평온하지만 소인은 항상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하셨습니다. 험담 같은 일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긴 안목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장은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10년 후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길고 이런 일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노년의 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아는 것,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하고 어디에 쓰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것,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살았던 시대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때로는 험담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게 된 사람은 상처받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험담이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만 오갔지만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퍼집니다. 또한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무책임하고 악의적입니다. 이런 시대에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더욱 소중합니다. 온라인에서의 악플이나 험담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옳은지 살펴보고 옳다면 고치고 옳지 않다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대응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온라인 논쟁은 끝이 없고 아무런 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세상과 달리 현실 세계에서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험담을 흘려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교류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른의 지혜입니다. 흑백 논리로 세상을 보지 않는 것, 모든 사람을 친구 아니면 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것, 다양한 관계의 층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구분했습니다. 이상적인 세상과 실제 세상은 다릅니다. 우리는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고 완벽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인군자일 수는 없습니다. 험담하는 사람도 있고 배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냉소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만큼은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다른 사람이 험담을 하더라도 나는 험담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배신하더라도 나는 신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나의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경세치용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경영하고 실용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험담에 대처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말이 옳은지 차분하게 살펴보십시오. 옳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고치십시오. 옳지 않다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험담한 사람과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고 당신의 품격을 낮추는 일입니다. 대신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성실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근거 없는 험담은 사라지고 성실한 사람의 가치는 빛을 발합니다. 조급하게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말고 시간이 증명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당신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험담 때문에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자께서는 나이 50에 천명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이 60에 귀가 순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거슬리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의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여유로워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험담을 듣고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길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위가 파도를 맞아도 움직이지 않듯이 성숙한 사람은 험담의 파도를 맞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살았던 시대는 정치적 격동기였습니다. 선생은 유배를 가셨고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분명히 선생에 대한 험담과 비방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은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셨고 후세에 길이 남을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험담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험담에 대응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험담은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그 소음에 귀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평화롭고 의미 있게 보내십시오. 사소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가족과의 시간, 친구와의 우정, 의미 있는 활동, 자기 성장,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남이 나를 헐뜯거든 먼저 그 말이 옳은지를 살펴보라. 옳다면 고치면 되고 그르다면 그저 흘려보내라. 괜히 맞서서 다투면 결국 마음만 상하고 덕을 잃는다. 이 간단하면서도 깊은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을 험담과 다툼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 의미 있는 일의 성취감, 내면의 평화, 이런 것들로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험담으로 마음이 어려우실 때 오늘 나눈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더 나아질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